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7월 기출문제예요. 자, 세무회계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뉴스를 보고 재무팀장과 사원이 나눈 대화 중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요거는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없었어요.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이제 나눠가지고 나온 신문 기사를 보고 사원이 팀장님한테 물어보죠. 팀장님, 목적세는 무엇인가요? 목적세는 뭐예요, 여러분?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별히 지정된 거죠.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이름을 보면 딱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목적세,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된다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제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이 2023년에 개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기출문제 푸실 때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개정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개인인 경우에, 특수관계, 내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4촌 이내 혈족이고 3촌 이내 인척, 요렇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아주 주요한 개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문장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내가 만약에 법인이다. 본인이 법인이면 우리 법인의 임원은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죠. 본인이 법인이다. 내가 법인이면 우리 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본인이 여기서 지배적인 영향력은 이제 30% 지분율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본인이 개인, 내가 만약에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의 8촌은 너무 멀어. 여러분 요새 4촌도 얼굴 잘 안 보고 사는데 8촌 너무 멀죠? 8촌까지 특수관계로 이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시대상을 좀 반영한 게 있어요.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의 배우자는 당연히 특수관계인이죠. 가장 특수관계인이지. 그래서 개인의 배우자는 사실은 사실혼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특수관계자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기타 어떤 게 있어요? 친생자. 그리고 또 이제 나의 혼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특수관계자로 범위가 새롭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3번 다음 중 국세부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국세부가 원칙은 그냥 좀 외우자 그랬어요. 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실신했죠. 그래서 근조화환을 받았다. 실신 근조 아닌 거 뭐예요? 그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이거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예요.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금방 여러분들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원래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 납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늦게라도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기한 후 신고 제도예요. 자,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하거나 아니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하거나 이제 수정 신고 경정 청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 지금 그걸 물어본 건데 1번부터 지금 잘못됐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그냥 답을 맞추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읽어가면서 이거 뭐지 맞나 싶어도 확실한 문장이 있으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너무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납부하면,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30%를 감면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지 가산세가 없는데 기한을 지나고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요. 자, 1개월 내에 아이고 내가 신고를 놓쳤네. 죄송합니다 하고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 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래도 좀 조속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30% 무신고 감면을 해주고요.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그래도 반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몇 프로? 20%. 요렇게 이제 감면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하고는 또 달라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이제 2년 내까지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 90%에서 10%까지 이렇게 이제 기간 비율에 대해서 나눠지는 감면 비율이 있었죠. 그런 것들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익히시면 되고요. 그래서 1개월하고 3개월 이내니까 30% 맞죠? 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해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란 의미는 뭐냐면 국세청이 알기 전에, 내가 신고 안 한 걸 국세청이 알기 전에
그 전에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국세청이 먼저 알아버리면 결정을 해서 그냥 나한테 고지서를 날려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네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4번 읽어볼게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수정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 못 본 문장입니다. 요게 사실 국기법상 규정이 있긴 있어요. 요게 이제 맞는 문장이고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결과 통지에 대한 3개월 내에 결과 통지를 하는 의무가 국기법상 있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이 문장 자체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조차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지. 왜? 1번은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감면율도 애매하다 싶어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4번도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경관리사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뭐 꼭 반드시 책에 있는 것들만 다 나온다. 그러니까 물론 기반은 여기서 나오겠지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법을 기초적으로 해서 세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이렇게 이제 좀 몇 가지 지문들을 옮겨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세법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만 잘 찾아내면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요런 거를 일부러 틀리게 해갖고 이걸 정답으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게 제 말씀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잘 찾으시면 되고. 자, 이제 5번부터 법인 갈게요. 국기법 끝났고요. 자, 법인의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만 단골 문제고 빨리 풀어볼게요. 내국 영리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맞습니다. 내국 비영리는요. 국내외 수익사업소득, 토지양도소득 맞죠? 자, 외국 영리는요. 국내 원천소득 그리고 토지양도소득 맞습니다. 외국 비영리법인은요. 국내 수익사업소득, 청산소득이 아니고 얘도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6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3일에 24기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손익계산서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필요한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게 요거 밑에 바로 법인세가 나오겠죠. 법인세 밑에 당기순이익이 나올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법인세 비용은 손금 불산입이라서 세무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얘를 당기순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억 원이다. 내용 볼게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이런 것들 내용이 있었대요. 자, 급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를 줬는데 상여 한도 초과가 2천만 원이 발생했네. 종업원한테 한도 초과한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대표이사한테 너무 많이 준 거는 한도 초과 2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상여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네. 자, 감가상각비 2,4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는데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은 1,400이래요. 그러면 한도, 감가상각 한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유보로 세무조정 해야 되겠죠. 자, 법인세율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당기순이익에서 둘 다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네. 더하기 3천만 원 하면 2억 3천만 원 나옵니다. 자, 2억 3천만 원에서 곱하기 법인세 세율을 곱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2억 원까지 9%, 2억 원 초과 19%, 그렇죠? 그럼 2억 원까지 9% 곱할 거고 2억 원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 19% 곱해서 얘네 두 개 이제 더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우리 이거 많이 해봐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억 원 9%니까 1,800에 더하기 3천만 원에 19% 하면 얼마예요? 570만 원입니다. 그러면 2,370만 원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해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의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하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이론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당황스러웠죠. 대체 우리가 지금 이거 세무조정도 헷갈려 죽겠는 판에 소득처분도 모르겠는 판에 갑자기 결산조정도 있고 신고조정도 있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법인세를 이제 회독을 늘리고 복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자, 결산조정사항은 뭐냐면 결산서상 비용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야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자산의 평가 차손익 같은 것들 전부 다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신고조정 사항은 뭐냐면 비용으로 반영이 안 됐어도 네가 송금해야 되는 애면은 송금 산입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넣겠다라는 게 신고조정 사항이었어요. 반드시 그 해에 송금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조정은요, 귀속 시기를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귀속 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지만 결산조정 사항은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산서 비용으로 내가 계상하고 싶을 때 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상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조정 사항은 네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 안 했으면 송금 안 할 거야. 그래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고조정을 만약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럼 반드시 청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차이다. 내용 볼게요. 자, 결산조정 사항은 장부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송금에 산입할 수 없는 사항이야. 맞아요. 이제 신고조정 사항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결산조정 사항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가 여기 잘못됐어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인데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 사항으로 송금 산입하는 거였죠. 맞죠? 4번도 요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 퇴직연금 충당금은 송금 산입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해보시고 8번. 입금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국법인이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외국 자회사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 세액 중에서 일부 수입 배당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지? 잘 모르겠네 싶을 텐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 외국 납부세액 입금 산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설명 드렸어요? 해커스가 중국의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중국의 100%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나한테 배당으로 쏜다 그랬죠. 국내에 있는 배당으로 해커스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그 배당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에서 세금을 한번 내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외국에서 낸 세금을 입금 산입한다. 이게 뭐예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 이게 간접 외국 납부세액.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 입금으로 산입합니다. 근데 이거 조건이 있었어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으로 입금으로 산입을 하면, 중국에서 낸 세금을 입금으로 산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뭘로 공제해줘야 돼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공제를 해줘야 돼요. 세금을. 여기 나중에. 여기서는 더하지만, 입금 산입으로 더하지만 나중에 세금 계산 다 한 다음에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할 회사는 반드시 입금 산입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1번이. 됐나요? 요거를 받는 경우라고 전제를 줬잖아. 그랬을 때는 외국법인 세액 중에서 일부를 입금 산입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법인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얘를 입금 산입하려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되고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맨날 구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입금 산입합니다. 얘를 맞는 문장이에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요거는 특수 개인, 유가증권, 저가 매입이죠. 요게 다 만족하면 입금 산입.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 면제 이익은 입금 불산입. 여러분들이 위에서 쭉 읽어 내려오시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해도 가장 확실한 거 4번에 정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라니까. 채무 면제 이익 자체는 입금이지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거는 입금 불산입인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쵸? 자, 9번 갑니다. 업무무관 경비에 관련된 송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업무무관 관련 송금불산입 항목의 범위에는요, 업무무관 부동산과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관리, 기타 비용, 유지, 수선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송금불산입하는 거예요. 전부 포함된다 맞고요.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자나 출연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유지 사용료 이런 것들 전부 다 업무무관 경비 맞죠? 업무무관 부동산과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만약에 네가 강남 아파트 사기 위해서 뭐 대출까지 땡겼다고? 그러면 그 대출 땡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업무무관 경비에 포함되는 거지. 자, 4번 잘 보셔야 돼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자산으로 계상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산으로 계상해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송금불산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라든가 각종 부대비용은 매입 부대비용으로서 자산가액에 합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아셔야 되는 거고, 약간 조금 우리가 그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전부 학습하셨다고 치면은 이제 조금씩 살을 좀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교재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래갖고 눈으로 조금 익히시고, 그리고 물론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은 또 살을 싹 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복습하면서 여력이 생기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래도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굳이 막 암기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덧붙여서 같이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문에서 조금씩 지엽적인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가셔야 돼요.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계약기간 1년 미만입니다. 단기 내, 단기 건설하는 중소기업이네. 얘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이제 너무 맨날 해가지고 여러분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공부하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건설 용역이라던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회계상 뭐예요, 기준이? 진행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원칙이죠. 세법도 원칙이 진행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이 1년 미만 단기 건설을 하는 경우에 네가 진행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뭘로 할 수 있어요?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게 특례였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이다. 2번.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 그냥 일반 법인이란 얘기예요. 일반 법인이 이자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요게 이제 포인트죠.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걸 인정합니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인정하죠.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자 수익 볼게요. 이자 소득이 발생했어요. 자, 회계는 당연히 발생주의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미수이자 계상을 할 겁니다. 근데 세법은 이런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거 이제 소득세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있는 이자 소득 수익 시기를 보면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자, 전부 현금주의로 봐야 돼. 그래서 발생주의 처리했으면은 세법상 입금 불산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자, 요런 지문이 지금 이제 최근에 종종 나와요. 그동안에는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으로 가정한다라고 줘서 일반적인 내용들이 계산 문제로 나오거나 조정 문제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단서까지도 같이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 진행률이라는 건 뭐야? 작업 진행률이라는 거는 용역밖에 없어요. 수익과 비용을 각사하는데 입금과 송금에 산입하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했죠? 자, 장기 할부는 어떻게 돼? 원칙이 그냥 인도 기준입니다. 물건 준 인도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법도 뭐예요? 세법도 당연히 인도 기준인데, 만약에 회계에서 회수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세법에서 회수 기준 인정해주겠다. 이 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소기업의 특례가 하나 있었죠. 중소기업인 경우에 네가 인도 기준으로 처리했어도 회수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 조정해주는 특례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제품 판매의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는 인도한 날이다. 그래서 잘못된 거 3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